이번 영상은 한 엄마가 자기 아들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회사에서 완전히 잘라내려 했던 비밀 공청회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까발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재벌 그룹 회장 최화영과 그녀가 유일한 후계자로 키워온 아들 강준호입니다. 최화영은 유 원장과 지분 구조를 손보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아들을 경영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아들을 해임해버리면 주주와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그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화영은 이사회 회의록에도 남지 않는 비밀 공청회를 하나 계획합니다.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경영 승계 안정성을 위한 비공개 가족 건강 간담회. 하지만 실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아들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영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이사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아넣는 것. 그리고 그 명분으로 강준호를 회사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명단을 작성합니다. 사회이사 3명, 법무팀장, 외부 정신과 전문의 1명, 그리고 자신의 개인 변호사. 문서상으로는 간담회 참석자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아들을 낙인 찍기 위한 배역들입니다. 한편 이 모든 움직임을 모른 채 강준호는 최근 이어진 회사 내 루머와 자신을 향한 시선의 변화를 불길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회의실에서 눈이 마주친 직원들이 흔들리는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어느 날 밤 비서는 조심스레 묻습니다. 요즘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돌고 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느니, 직원들이 무서워한다느니 하는 말들입니다. 준호는 웃어넘기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이상한 찝찝함이 남습니다. 그 사이 비서실에서는 공문 초안이 만들어집니다. 경영 승계 안정성 관련 비공개 간담회. 비서는 망설입니다. 회장님, 공청회라면 그래도 최소한 회의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최화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럼 공청회라고 쓰지 말고 가족 건강 간담회라고 쓰세요. 기록은 제 개인 비서가 따로 정리할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공식적인 기록 의무가 깨끗이 지워집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법이 아니라 권력과 연기력으로만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최화영은 이날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조용히 자료를 모아왔습니다. 야근 중 회의실 책상을 세게 치며 화를 내는 장면이 담긴 CCTV, 술자리에서 회사 다 부숴버리고 싶다는 준호의 취중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심야 시간에 보낸 충동적인 메시지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카드 하나, 바로 수면제 사건을 빌미로 남겨둔 약물 기록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한 가지 이야기로 묶어버립니다. 아들은 오래전부터 불안정했고 요즘 들어 그 증상이 심해졌으며 회사 사람들에게도 실제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붙습니다. 그래서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공청회 전날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가 회장실에 불려옵니다. 정신과 의사는 말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정식 면담은 한 번 해야 진단이 성립합니다. 그러자 최화영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진단이 아니라 의심을 제기하는 자리만 필요합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진단은 나중에 이사회에서 다시 요청하면 됩니다. 그 말은 곧 오늘 공청회는
결론 없는 선전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청회 당일 아침, 회의실은 정규 이사회보다 더 조용하고 차갑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이름표 대신 마치 재판을 연상시키는 증인석 표기입니다. 한쪽에는 사회이사들이 앉아 있고 반대편에는 정신과 의사와 법무팀장, 그리고 구석 자리에는 강준호와 그의 변호사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나레이션처럼 느껴지는 정적 속에서 채화영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오늘 자리는 우리 그룹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준비된 자리입니다. 그녀는 회사와 직원과 주주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아들을 공격할 명분을 쌓아 올립니다. 당사자인 준호는 이 자리에 발언권을 가진 참석자가 아니라 검증당하는 피검증자로만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외부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그는 정장을 곧게 여미고 준비해온 발표 자료를 띄웁니다. 화면에는 분노 조절 장애 의심, 강박적 폭언과 파괴적 언행 다수라는 문장들이 큼지막하게 떠 있습니다.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최근 몇 달간 반복적인 분노 폭발 양상이 관찰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의 물건 파손, 심야 시간에 충동적인 메시지 발송, 이런 행동들은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위험 신호입니다. 그가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비서가 정리한 일정표, 회식 자리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 그리고 병원 처방 전 캡처입니다. 준호의 변호사가 묻습니다. 선생님, 피검사자와 50분 이상 정식 면담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사는 순간 말이 막힙니다. 저는 회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가족력 정보와 회사 내부 기록을 바탕으로 임상적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이 진단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엄마가 제공한 정보만으로 만들어진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에서 그 차이를 짚어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의사의 흰 가운과 전문 용어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증인은 더 잔인합니다. 바로 준호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던 전 비서와 팀장입니다. 전 비서는 손을 꼭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야근 중에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서류를 집어 던지기도 했고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농담처럼 자주 했습니다. 저는 그게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이사들의 눈빛은 조금씩 준호에게서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며칠 전 채화영이 그 둘을 따로 불러 만났다는 것을. 짧은 장면에서 서류 봉투가 건네지는 손짓, 그리고 돌아서는 두 사람의 굳은 표정이 묵묵히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공청회장에서는 그 누구도 그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준호는 주먹을 꼭 쥔 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엄마가 원하는 그림을 오히려 완성시켜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청회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발언입니다. 마이크는 다시 채화영에게 돌아갑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척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엄마로서 아들의 아픔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온 제 자신이 요즘 너무 미워집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회장으로서
수만 명 직원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아들만 계속 감싸줄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희생하는 어머니이자 회사와 주주를 위해 잔인한 결정을 내리는 리더의 얼굴을 동시에 써올립니다. 이사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아들의 이야기는 차갑고 위험한 데이터로 쌓여 있고, 엄마의 이야기는 따뜻한 눈물과 책임감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회사의 미래를 위해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철저히 준비된 각본입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도 자신만의 대본이 있습니다. 이 공청회가 열리기 전 그는 이미 엄마가 준비한 판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수면제 사건 이후 엄마의 비밀 지시와 증인들을 향한 회유 정황을 조용히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그 증거를 테이블 및 가방 안에서 슬쩍 꺼냅니다. 검은색 USB 하나가 그의 손끝에 잡힙니다. 준호는 말합니다. 잠시만, 제가 준비한 자료도 함께 보시죠.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스크린에 USB를 꽂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파일명이 떠오릅니다. 수면제 투약 기록, 엄마 지시 녹취, 그리고 증인 회유 대화 녹취. 첫 번째 오디오가 재생됩니다. 차분한 목소리의 최화영이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였다고만 말해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요. 두 번째 오디오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흘러나옵니다. 회사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이사회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보직 해임 명분이 생겨요. 회의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객관적인 의심처럼 보이던 말들이 이제는 누군가가 설계한 시나리오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정신 상태를 검증하자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들을 경영에서 없애기 위해 회사와 의사와 직원들을 동원해 이런 쇼를 만들어낸 사람이 저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리지도 울지도 않고 담담하게 울립니다. 이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거의 결론이 나버린 것 같았던 공청회가 단 몇 분 만에 다시 물음표로 뒤덮입니다. 사회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어떤 결론도 내리기 어렵겠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공청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애매한 상태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끝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회의실 밖으로 나온 이사들은 작게 속삭입니다. 이 집안 결국 법정까지 가겠군. 최화영은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회의실에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거칠게 밀어버립니다. 계획에 없던 변수가 하나 끼어든 것입니다. 바로 준호가 이렇게 빨리 반격 카드를 꺼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최화영은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회의실 창밖으로 밤하늘을 한번 올려다본 뒤 숨을 고르고 다음 전장을 떠올립니다. 이제 공청회 같은 리허설이 아니라 진짜 이사회와 진짜 법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준호는 변호사와 단둘이 서 있습니다. 변호사가 묻습니다.
오늘 꺼낸 카드 너무 빨랐던 건 아닐까요? 준호는 짧게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어차피 숨을 수 있는 단계는 지났어요. 다음에는 공개 자리에서 정면으로 붙어야죠.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공격자의 결심이 서 있습니다. 이 비밀 공청회는 그저 리허설이었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공개 이사회와 법정이 같은 날 열리고 엄마와 아들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개막합니다. 이제부터는 집안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켜보는 재벌과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한가운데에서 과연 누가 진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인지, 누가 회사를 위한 사람이고, 누가 자신만을 위한 사람인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비밀 공청회가 끝나고 난 바로 그날 밤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회의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샤워도 하지 않은 채 와이셔츠 단추만 느슨하게 풀어놓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의심, 조직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 그 말들이 의사의 입에서 엄마의 입으로 옮겨다니며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장면이 눈앞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단순히 질책하거나 잠시 쉬게 할 생각이 아니라 회사에서 완전히 내쫓을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워왔다는 것. 그렇다면 자신도 더 이상 그냥 맞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 몰래 자기만의 계략을 세워야 합니다. 준호는 테이블 위에 USB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오늘 회의에서 사용한 녹취 파일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계산합니다. 이 한 방으로 엄마에게 경고는 보냈지만 이걸로 승부가 끝난 건 아니다. 엄마는 분명 더 단단한 판을 준비해서 다시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은 그보다 한 발 더 앞서 있어야 합니다. 준호는 다이어리를 펼쳐 새로운 페이지를 엽니다.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적습니다. 계획 A, 엄마의 무기, 엄마의 약점, 그리고 그 아래 천천히 항목을 나누어 적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무기에는 이사회, 언론, 정신과 의사, 회사 사람들에 대한 장악력, 엄마의 약점에는 수면제 사건 개입 정황, 증인 회유 녹취, 비공개 공청회라는 형식, 기록이 남지 않는 회의 구조. 그는 오늘 공청회에서 들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각 항목 옆에 구체적인 사례를 적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어디를 먼저 공격해야 하는지 지도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잠시 후 문자가 한 통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병원에 있는 설인 곁을 지키고 있는 오랜 친구입니다. 오늘 병실에서 설인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어.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나는 느낌이 이상해. 준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엄마와 자신이 회의실에서 싸우고 있을 때 설이는 다른 전장에서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답장을 씁니다. 혹시라도 또 움직임이 보이면 무조건 영상으로 찍어줘. 날짜랑 시간도 꼭 남기고. 이제부터 설인의 상태는 단지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엄마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변수이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출근 대신 한 정신과 의원을 찾아갑니다.
간판도 크지 않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병원입니다. 그는 접수 창구에서 말합니다. 개인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한동안 꾸준히 받을 생각입니다. 의사는 준호의 직업과 이름을 듣고 살짝 놀란 눈빛을 보입니다. 뉴스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세한 질문은 하지 않고 조용히 의료 기록을 열어 첫 상담 일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이 기록이 언젠가 법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거짓이 아닌 기록입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남겨주세요. 그 순간 그는 마음속에서 엄마의 계획을 거꾸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자신을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짜맞춘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쌓아 그 조작을 깨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회사로 가지 않고 조용히 로펌을 찾아갑니다. 변호사와 마주 앉은 그는 다이어리를 꺼내 엄마가 어떤 순서로 어떤 사람들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녹취를 확보하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합니다. 변호사는 메모를 하다가 말합니다. 지금 이 싸움을 형사나 민사로 바로 가져가면 결국 뉴스에 나게 됩니다. 그 전에 회사 안에서 한 번 더 승부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정식 이사회에서 회장님 쪽이 후계자 적격성 검증 안건을 올리면 그때 오늘 보여준 녹취와 앞으로 쌓을 병원 기록을 함께 내밀어 엄마 쪽 주장을 정면으로 깨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 엄마가 또 어떤 증인들을 준비하는지 미리 알아낼 것. 둘째, 엄마가 우리를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도 엄마를 감시할 것.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정보가 필요하군요. 그날 밤 준호는 회사에서 오래 일했던 한 선배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합니다. 예전에 인사팀과 홍보팀 사이를 오가며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술자리를 가장한 만남에서 선배에게 묻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제 얘기가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선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하루는 누군가 당신이 회의 중에 소리를 질렀다고 하고 다른 날은 밤에 혼자 사무실에서 서류를 찢었다더라 하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말합니다. 제가 서류를 찢은 적은 없는데요. 선배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소문은 사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채워넣죠. 이 말은 엄마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루머를 설계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준호는 선배에게 부탁합니다. 혹시라도 홍보실이나 윗선에서 제 이름이 들어간 문서나 미리 준비된 대응 문구 같은 게 보이면 말만이라도 저한테 한번 흘려주세요. 선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에게도 이 회사가 단지 돈벌이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바쳐온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 선배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홍보실 내부 문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일부 임원이 건강 및 정신적 스트레스 문제로
회사의 일부 의사 결정이 불안정하다는 외부 루머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회장님과 이사회는 조직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사실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문장이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때부터 준호는 회사 안팎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문장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합니다. 언론 칼럼의 표현, 회의 공지의 단어 선택, 심지어 회사 내부 교육 자료에 등장하는 사례까지. 그는 엄마가 만든 프레임의 언어를 하나씩 수집합니다. 위험 신호, 안정성, 조직의 안전, 후계자 검증, 그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을 모아 다이어리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언어를 씁니다. 책임 회피, 권력 유지, 지분 방어, 상속 설계. 이 싸움은 결국 언어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엄마는 자신의 행동을 회사와 직원들을 위한 조치로 포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준호는 그것이 사실 본인의 지위를 영원히 지키기 위한 사적 전략이라는 걸 드러내려 합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설인의 상태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간호사가 퇴근 전 차트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지난 며칠 사이 설인의 눈동자 반응과 손가락 움직임이 조금 더 분명해졌다는 기록입니다. 가까운 친구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준호에게 보냅니다. 영상 속 설인은 아직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호는 그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봅니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엄마의 이야기를 부수고 새로운 진실을 말해줄 증인이 하나 천천히 깨어나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말합니다. 설인이 깨어나게 되면 수면제 사건에 대해 직접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엄마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모든 설계도가 흔들릴 겁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설인 양이 깨는 걸 절대 원하지 않겠죠? 그 말은 또 다른 위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준호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병원에 자신이 직접 고용한 간병인을 붙이기로 합니다. 병원 측이 배정한 인원만으로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병인에게는 분명한 지시가 내려갑니다. 설인에게 접근하는 사람 중 조금이라도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시간과 얼굴, 행동을 모두 기록해달라고. 이제 싸움의 전장은 회사와 이사회뿐 아니라 병원 복도와 병실 문 앞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준호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는 그 어떤 폭발적인 감정도 보이지 않고 회의에서는 침착하게 숫자와 보고서만 이야기합니다. 일부러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직원들의 안부를 먼저 묻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요즘 강상무, 전에 비해 많이 부드러워졌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냥 조용해진 거야. 폭발 직전이라 더 무서운 거지. 이 상반된 해석들 속에서 준호는 자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도록 만들 것인지 그 전략에 더 집중합니다. 밤이 되면 그는 집에서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이어리에 정리합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회사 내부에서 어떤 문장이 돌았는지,
엄마가 먼저 처온 수를 어떻게 되쳐줄 수 있을지 하나씩 적어 나갑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이 싸움은 엄마와 아들이라는 이름을 벗어던지고 철저히 회장과 후계자, 권력을 가진 사람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호 마음 한 구석에는 아직도 이런 질문이 작게 살아 있습니다. 엄마는 언젠가 이 싸움을 멈추고 내 편이 되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그 질문은 곧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엄마를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선은 어디일까?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그는 또 한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합니다. 계획 B, 정식 이사회 대비, 언론 대응 선점, 병원 변수 관리. 그의 펜 끝에서 글자들이 빠르게 쏟아져 나옵니다. 며칠 뒤 회사 복도에는 정기 이사회 소집 공지가 붙습니다. 안건 목록 마지막 줄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경영 승계 및 향후 리더십 안정성 논의. 준호는 그 문장을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본 게임을 열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만 준비된 것이 아니라 엄마의 계략을 미리 눈치채고 그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인 아들이 자신만의 판을 들고 같은 테이블 위에 나란히 앉을 차례입니다. 이제부터의 1시간은 엄마의 설계도와 아들의 역설계가 서로를 향해 얼마나 날카롭게 부딪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로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게 전개되어 갈 것입니다.